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다음 주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이 시의원들에게 막말을 해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등 타임을 빚었습니다. 문제가 일자 센터장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스7 광주 전남 출범 1년을 맞아 광주 전남 주요 현안에 대한 정 총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광주에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소 직원이 동료 직원뿐만 아니라 수용자와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 광주교도소 직원인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직원들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졌고 어젯밤 늦게 직원 한 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요. 그런데 어젯밤 확진된 교도관은 수용자 관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이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수용자 23명을 파악해 현재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는 내일쯤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광주교도소는 수용자가 2천여 명에 달하다 보니 교도소 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어제 순천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2명이 나왔지만 오늘은 현재까지 해외 유입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곤 추가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자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키로 했고 확진자들과 접촉한 60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동부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발 확산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큰 순천에선 전해드린 것처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확진자 가운데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실내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산 우려가 커지자 순천시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순천 지역 선별진료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차량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2명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인 순천 76번과 77번은 최근 지역 감염 확산지인 연향동 은행을 방문한 적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이 근무하는 광양의 한 농협과 고등학교에 직원과 학생 등 6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순천 77번 확진자의 경우 지난 6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휘트니스 클럽과 골프 연습장 등을 수차례 이용하면서 일부에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휘트니스 클럽 등록 회원 수만 1,600여 명. 순천시는 지난 8월 열흘 만에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마스크 미착용과 헬스장을 매개로 지역 감염이 순식간에 확산한 경험이 있어 해당 확진자에 대해 형사 고발과 더불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동 동선이 많아 지난 여름 1차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지역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순천 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합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중점 관리시설뿐 아니라 실내 체육시설과 결혼식장 등도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 활동이 늘고 밀집, 밀폐, 밀접 환경에서의 생활 증가, 각종 연말 행사로 유행 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을 판가름하는 중대 고비가 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이 없도록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임 등 활동을 자제할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 이어갑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의 예방률이 90%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현재까지 심각한 안전 우려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백신 효과를 공개했습니다. 중간 결과지만 예방률은 90% 이상입니다. 이 정도의 효과는 일반 독감 백신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What we know today from this very limited analysis is we have started to make progress in using a candidate vaccine and seeing a reduction in disease. 백신 예방률은 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3상 시험에서 94명의 확진자를 분석해 나왔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전 세계의 보건 위기를 끝내기 위해 도움을 줄 돌파구를 제공하는 데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주 안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는 다음 주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말까지 최대 2천만 명분 백신과 내년 13억 회 투여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소식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장기간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입증되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의 효능이 얼마나 유지될지에 대해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대응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과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대선 승리 연설 이틀 만에 대응팀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13명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팀은 코로나19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당선자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카메라 앞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직접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백신 소식이 나왔지만 백신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선 마스크 착용이 최선이라고 호소했습니다. The single most effective thing we can do to stop the spread of COVID is wear a mask.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도 배석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의지를 좀 더 분명히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승복 의지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동안 항명성 발언을 했던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했습니다. 퇴임을 2달이 앞둔 선거에서 패한 대통령으로선 전례 없는 일입니다. The president drags a large press pool along with him. And look, I do everything I can to try to stay apolitical and to try and stay out of situations that may appear political. 우편 투표는 사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공개 발언한 레이 FBI 국장도 경질될 수 있다는 게 미국 언론의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대선 사기 주장이 실제 존재할 경우 이를 조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범기업은 배상은 물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을 마련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살 어린 나이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가게 됐다는 양금덕 할머니. 실제 맞닥뜨린 건 하루 10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과 배고픔이었습니다. 2018년에야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에서 이겼지만 지금껏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돈 버듬도 사죄를 받고 죽냐 안 받고 죽냐 열심히 내야 분통나 죽겠어요 지금까지. 딱 79년 차예요 지금.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미쓰비시 자산 매각 명령과 관련한 신문서 공시 송달을 결정했고 이제 그 효력이 발생하면서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미 열차는 출발한 상황입니다. 열차를 세울 수 있는 것은 피고기업이 배상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법원의 매각 명령이 가능한 자산은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8억 400만 원 상당이지만 실제 현금화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토 일본 관방장관은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부와 일본 미쓰비시가 교섭에 나서서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 절차를 멈추거나 늦출 생각은 없습니다. 손해배상 판결 이후 숨진 원고만 2명.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스가 일본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박 원장은 한일 양국 정상이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계속 대화를 하면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오후 스가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스가 정권 출범 이후 이뤄진 한국 고위급 인사의 첫 총리 예방입니다. 30분 동안 진행된 만남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일본인 납북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특히 징용 피해자 문제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배상 책임 인정 뒤부터 줄곧 양국 갈등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 갈등이 해소될 여지가 적었습니다. 박 원장은 총리 예방 뒤 기자들에게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정상이 해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렸고 한일 양 정상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스가 총리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장은 또 한국 정부가 연내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문 대통령의 친서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박 원장의 예방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모레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 1차 후보군이 모두 11명으로 취합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됩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차 후보군은 모두 11명입니다. 추천위원들이 각자 1명 또는 2명씩 명단을 제출했는데 공수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에 고사하는 인사가 적지 않아 후보 숫자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가장 먼저 후보군을 발표한 건 대한변협입니다. 판사 출신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인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입니다.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판사 출신의 권동주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이었던 전종민 변호사 등 2명을 후보로 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들도 김경수, 강찬우, 석동현, 손기호 변호사 등 검사 출신 4명을 추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를,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전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인 최훈식 변호사를 각각 단수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취합이 마무리된 만큼 신속히 임명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더는 저버리지 않도록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거부권 이야기를 꺼내며 서두르지 말자고 했습니다. 우리 당에 거부권이 있는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충분히 검증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내고 검증을 해보고 동의할지 말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13일 회의를 시작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추리게 됩니다. 논의가 길어질 경우 이달 내 임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공군 병사가 군 생활에서 과도한 특혜를 받으며 이른바 황제 복무를 한다는 의혹이 지난 6월에 제기됐었는데요. 당초 공군 경찰은 뇌물이 오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추가 수사 결과 부대 간부들이 병사의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식사 대접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병사가 중사를 시켜 빨래와 물을 전달받고 생활관도 단독으로 사용한다. 부모의 재력 때문에 특혜를 받는데 부대가 묵인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던 전 금융사 임원 아들의 이른바 황제 복무 의혹입니다. 공군 경찰이 나서 수사를 진행하며 관련자들 계좌도 추적했지만 대가가 오간 걸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공군 검찰 수사에서 수사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병사의 부서장인 A소령이 병사 아버지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게 확인된 겁니다. 모두 4차례. 준이 1명과 병사의 세탁물을 반출해준 중사 1명도 2차례 동석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만났는데 반주와 식사 등을 곁들여 한 번 식사에 한 사람당 20여만 원이 쓰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소령은 이 병사가 진료 목적으로 외출했다. 집에도 5번 들렀는데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수사 중 제출을 요구받은 휴대전화도 증거인멸을 위해 파손했다고 공군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공군 검찰부는 지휘감독 소홀과 수사 방해에 대해 A소령을 징계 의뢰하고 식사 대접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정식 기소했습니다. 동석한 중사에 대해선 접대받은 금액이 적고 함께 식사하자는 상관의 제안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거라는 점을 고려해 징계는 의뢰했지만 기소는 유예했습니다. 현재 공군 소속이 아닌 준이는 국방부 검찰단에, 식사 대접을 한 병사의 아버지는 민간 검찰에 각각 수사가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어제 광주시 산하기관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의 비리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산하기관 문제입니다.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에게 막말을 해 감사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유성호 기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센터장이 기관 운영에 대한 답변을 한 뒤 시의원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신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면 위에서 답변 곤란하시겠어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은 제 답변이 좀 또 다른 의원의 질의와 센터장의 답변, 그리고 연이은 질타. 우리 원장님 업무 파악을 제대로 했는가? 저는 의심스러운 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원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은 감사가 끝난 뒤 해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관장 교육시키려고 마음먹었냐, 살다 별스런 의원 다 봤다, 내가 만만했냐 등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어 항변했습니다. 저희가 낸 자료 같은 거 이런 것에 기인하지 않고 의원들이 전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공부가 안 돼 있고. 광주시의회는 센터장의 사퇴와 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한때 중단했습니다. 센터장은 광주시의 입장을 고려해 사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광주 지역의 일부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실거래가가 일주일 단위로 수천만 원이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광주시가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준공된 지 6년 된 광주 봉선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니 지난달 일주일 단위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집주인이 원하는 이른바 호가는 2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수안지구의 이 아파트 역시 10일 만에 1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오르면서 이른바 갭 투자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린 데다 규제 대상이 아닌 광주로 타 지역에 유동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광주에서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비율이 20%까지 올라갔고 남구는 4채 중 1채가 외지인에게 팔렸습니다.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현상이 발생했고요. 다른 지역까지 퍼져서 다른 지역까지 호가가 오르고 전반적으로 광주의 전 지역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었거든요. 이 때문에 집주인들은 가격 급등을 노려 매물을 회수하고 물량 감소로 다시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주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광주시는 외부 투기 세력이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고 국세청과 함께 매입자금 출처와 실거래가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봉선동과 수안지구는 연말까지 거래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외부 투기 세력과 지역 부동산 업자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일부 아파트 가격이 급등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단속 강화 방침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자주 볼 수 있죠. 속도는 빠르지만 별다른 안전 장치가 없어서 사고 위험성이 큽니다. 다음 달부터는 규제가 완화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행하던 차량 옆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주차장을 나오는 차에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부딪히기도 합니다. 모두 주변 차량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사고들입니다. 최근 젊은 층을 사이로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매년 2배씩 늘어 지난해에는 44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사고 건수에 비례해 부상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등 사망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전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리지만 다른 이동수단과 달리 안전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로 분류돼 있어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헬멧을 써야 하지만 실제 거리에선 안전모를 쓴 이용자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급하게 회전을 하며 인도를 발주하는 이용자도 쉽게 눈에 띕니다. 운전을 할 때 버튼을 살짝만 눌러도 확 나간 적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어요. 법이 개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전동 킥보드는 전기 자전거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시속 25km로 속도는 제한되지만 운전면허가 필요 없게 되고 이용 가능 나이도 만 16살에서 13살로 낮아집니다. 오토바이와는 다르게 조작 미수로 인한 사고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타게 되는데 현재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엔 연습 없이 미성년 이용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전동 킥보드 운전 교육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트워크 취재 현장입니다. 오늘은 순천 KBS 연결합니다. 김다은 앵커,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전담하는 지방의료원의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가장 긴장하는 곳이 환자가 입원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맡긴 전담병원이 전남에는 3곳이 있는데요.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 목포시의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지방의료원입니다. 이렇게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서 있는데요. 문제는 격리 치료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를 전담하다 보니까 진료 수입이 크게 떨어지고 부대 사업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원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더 나빠지면서 임금체불도 발생할 정도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더 커지는 지방의료원의 재정 우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전남 동부는 물론 대구와 광주까지 코로나19 환자 156명을 치료한 순천의료원. 감염병에 바삐 대응하는 사이 원래 나빴던 재정은 더 악화됐습니다. 입원 환자까지 내보내며 병상을 확보하다 보니 진료 수입이 깎였고 장례식장 등 부대 사업 수익도 줄었습니다. 정부가 진료비 손실을 보전하고 있지만 올해만 10억 원가량 적자가 예상됩니다. 전남 서남권의 감염병 전담병원인 강진의료원은 더 심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직원 월급이 밀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5월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돼
체불액이 한때 10억 원이 넘었고 지금도 급여가 제때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환자 치료를 하다 보면 임금은 보상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언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체불은 발생되다 보면 많은 상실감들이 오는 거죠.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섰지만 월급을 걱정할 처지가 된 의료원 직원들은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느낍니다. 정부에서 선실급이라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것도 좀 미리 해야죠. 전국적으로 봐도 좀 미리 하고 그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전라남도는 지난 8월 긴급 지원에 나섰지만 자치단체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양 의료원에 긴급하게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지역 공공의료와 감염병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정부가 국비 지원율을 높이는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여러 근무 환경 개선까지도 잘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요성이 높아지며 광주와 대전 등에서 추가 설립이 논의되는 지방의료원. 지속 가능한 운영에 대한 고민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8월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에 교회 신도들을 인솔에 참석하고도 보건당국에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목포 지역 인솔책 A씨와 집회 참석자 B씨를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교회 신도 30여 명을 인솔해 집회에 참석하고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B씨는 집회에 참석하고도 거짓 진술을 하며 진단검사를 거부한 혐의입니다. 무안 군민들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중단하라며 전남도청 앞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등은 오늘 집회를 열고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피해나 문제점을 숨긴 채 군 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무안 군민의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여수산단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해 산단 주요 기업의 책임자들에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섬유화학의 책임자에게 오는 13일 열릴 동부지역 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암군 파크골프협회는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암군수와 영암군 체육회장이 지난해부터 고의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대불공원 안에 조성한 파크골프장도 무단 폐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체육회 측은 그동안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며 파크골프협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이었습니다. 뉴스7 광주 전남이 지역 중심의 뉴스를 표방하며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모시고 국정 현안과 광주 전남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8일로 취임 300일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쏟는 사이 10개월이 지났는데요. 국정을 운영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점, 또 아쉬웠던 점은 각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코로나하고 잘 싸워서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큰 보람이었던 것 같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총리에 취임하면서 경제총리와 통합총리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코로나한테 발목이 잡혀가지고 경제를 제대로 못 챙겼어요. 그리고 국민 통합에도
나서지 못하고 그런 점은 아쉬운 부분이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돌파하실 예정이십니까? 최근에 그 방역 지침을 좀 바꿨죠. 그리고 단계도 3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을 하는 등 이제 일상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이나 금융 지원을 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지금 상황처럼 이렇게 경제와 방역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준비와 자신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 경제적 격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과제를 좀 더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추진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혁신도시 시즌 2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폭넓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만든 연후에 이 혁신도시 시즌 2가 현실화되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지역의 그 유턴 기업들을 좀 많이 유치한다든지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균형 발전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빨리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행되기는 좀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어떤 결정이라도 제대로 해내면 다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설계되고 실행이 될 때만이 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이전 계획을 세우고 또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 시즌 2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가 만나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광주 전남 외에도 지금 대구 경북도 그런 유사한 논의가 나오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도 그런 유사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자치단체들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그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협력을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부울경 이런 쪽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간에 지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추진하자고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정부로서는 적극 지원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그날 합의한 6개 항 중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노력하자. 이런 조항이 담겨 있거든요. 예.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어떤 특정 지역 혹은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제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은 가능하면 자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개헌에 성공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헌법 보십니까? 개정을 통해서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될 때 실현이 가능한 그런 기대라고 할까 의견이죠. 네. 이번에는 지역 현안과 관련된 내용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시도 협의회만 맡겨두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지? 광주시와 전남도가 먼저 나서고 또 뭐 필요하면 이제 그 신청을 받는 방법 등을 통해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런 연휴에 이제 중앙정부가 국방부든 중앙정부든 도와야 될 일이 생기면 돕는 것이 좋죠. 예.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우리 광주 전남은 서로 협력하고 돕는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도 아닙니까? 이제 그런 그 장점을 잘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세균 총리를 호남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차기 대권에 도전하십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라고 답할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제가 하고 있는 책무가 무겁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에도 바쁜 상태죠. 아니 그러면 1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내년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내년 3월 시점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 시간이 다가올 것 같습니까? 그야 이제 그때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국정 상황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는데요. 낮부터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들이 많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대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기온 나주가 0도, 담양 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6도, 순천과 광양 17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와 신안, 진도 16도, 완도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고요.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순천시, 결국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해가며 바이러스와 싸운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오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높아진 하루였습니다. 실제 접종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분을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